자, 교육과 관련, 부처님의 왕궁 교육과 관련해서 이 왕궁 교육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합니까? 내가 조명했대잖아. 내가 딴 사람들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조명을 해서 부각시켰대잖아. 그래서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정이 느껴지지 않아? 막 눈에서 이렇게 꿀이 떨어지고 있잖아.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잘 안 보이죠? 백내장이라서 그래요. 자, 이제 가봅시다.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무술, 그 다음에 어학, 그 다음에 통치술. 왕이 되려고 하는 왕위 계승설자면 당연히 통치술을 배워야겠지. 만약에 내가 재벌집 아들이야, 그러면 경영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받는다는 게 조직 관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해보면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거를 조직으로 만들어서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 제가 교육과도 몇 개를 했거든요. 역사교육, 국어교육 뭐 이런 것도 했는데, 교육하고, 그러니까 역사과하고 역사교육과가 다르고 국어하고 국어교육과가 달라. 그러니까 김치 명인하고 종갓집 그 회사를 만드느냐, 그 종갓집 말고 저 대상 종갓집 김치 공장을 만드느냐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김치를 잘 담그니까 종갓집 회사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깨달음의 문제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았느냐의 문제하고 조직 관리의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다른 성인들은 그런 게 잘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 같은 경우는 12명인데 그 중에 한 놈이 배신하니까 조직 관리 진짜 거지같이 됐지.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날라갔지. 자중질환도 보통 큰 자중질환이 아닌 거지. 자기가 날라갔지. 물론 뭐 부활했다 어쩌다 하지만 그건 네 얘기고, 죽은 데까지는 그냥 드러난 얘기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큰 사건이 터진 거지. 안에서 내부 폭로자, 요즘으로 말하면 내부 고발자가 터진 거죠.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가 몇 명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본 사람이, 제가 여기다도 써놨어. 어디 나온지 나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일본 사람이 그거를 정리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초기 경전에 나오는 걸 다 찾아서 이름들을 쳤더니 한 1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00명 정도.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일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국 사람은 안 합니다. 왜? 귀찮아. 귀찮아. 그거 이름 하나 찾고 한 명 찾고 하면 이가 했다는 거잖아. 귀찮아. 됐지. 그냥 많아요 이러면 되지. 바로. 그래서 비구니 스님 몇 명, 비구 스님 몇 명, 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저도 보고, 야, 이거 집요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야, 참 대단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마누라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야, 그 성격으로 집안에서 잔소리하면 막 죽는다. 진짜.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기록된 인원이냐면, 사리불과 목건년이 부처님에게 올 때 250명의 제자와 함께 왔다 이러면 사리불 목건년만 치는 거예요. 찌기다시는 빼고,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하면 아이들은 빼는 거예요. 서태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치는 거야. 근데 인도는 떼거리 문화예요, 그런 쪽에서는. 그래서 그 선생이 대단하다더라 그러면 그쪽으로 싹 쏠려갑니다. 그런 일들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인도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특징 중에 하나거든. 동아시아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 근데 인도는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 마치 학원에 일타 강사 딱 뜨면,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서한샘이라든가 이런 성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타 강사가 딱 있으면 그 학원으로 쫙 몰리잖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장으로 바뀌는 거지. 일타 강사가 인터넷 시장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막 연봉이 뭐 100억이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대성 메가 스타디 뭐 이래가지고 마이맥 대성 마이맥 못 들어봤구나. 내가 노래도 잘하면 참 좋았을 건데 들어본 건데도 생소해서 처음 듣는 노래인 것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어. 그렇다 치고 그래서 부처님 제자를 최소한 그 인원수 곱하기 10 정도는 그게 최소치예요. 그러면 한 10,000명 정도를 추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명에서 거의 뭐 몇만 명 이 정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이제 출가도 안 했잖아. 그렇게 해서 통치술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경영이죠. 아무리 나라가 그 당시에 적은 나라라도 국가 경영을 배운 사람이잖아. 그러면 종교도 어느 정도 크면 경영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공자나 안 그러면 예수 같은 사람은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교단은 죽은 뒤에 뜬 거예요. 몇백 년 뒤에. 근데 부처님은 당대에 그게 가능했던 게 통치술을 배워서 그런 거예요. 국가 경영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 익숙하니까 그거를 교단에다가 적용시키면 되잖아. 이해가 되죠? 그리고 아무리 나라가 적어도 10,000명은 넘겠지. 생각을 해봐. 이건 나라잖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아무리 기업 회장이 대단해도 우리나라의 제드래곤께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잖아. 이재룡 회장님이 대단하신 분이잖아. 그래봐야 정치인한테 걸리면 깜빵을 가네 마네를 몇 번 하셨어요. 안 갔지. 그게 삼성이 대단한 거야. 안 갔어. 그게 대단한 거거든. 정명준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갔다 왔죠. 사회봉사도 하시고. 왜? 국가를 위해서 사회봉사를 한 거죠. 그런데 제드래곤께서는 안 가셨어. 드래곤이라 안 가는가 어쩌는가 뭐 모르겠어. 안 가셨어. 그렇게 대단하고 세계적으로도 삼성을 지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기업이잖아. 그죠? 그렇지만 김정은만 못해요. 김정은은 트럼프랑 다이다이 붙는 그런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랑 다이다이 붙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지금 바이든이랑 다이다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대통령님이? 쉽지 않죠. 아니 그렇잖아. 그러면 이재룡 회장님이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저번에 안 되는 게 뭐 나왔잖아. 빈살만이 왔을 때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회장들이 그대로 쪼르륵 앉아서 얘기 듣는 게 사진으로 떴죠. 해서 득필했지. 빈살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일반 국가 행정 수반이 왔을 때 재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국가 수반은 아니지. 자기가 뭐 완전히 왕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엄청난 돈을 갖고 있지. 플러스 알파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그냥 이렇게 뭐 떨어지는 거 먹고 주워 먹을 거 없나 이래가지고 다 앉아 있었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관종계 대부 어떻게 보면 시조세에 해당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내가 트윗하다가 차단됐다는 거 그거 진짜 웃기는 것도 아니야. 야, 대통령이 얼마나 지랄을 했으면 트윗에서 차단을 해. 미국 회사가 차단을 시켜 대통령을. 뭐 이런 거지 같은 얼마나 관종짓을 했으면 그거 아시죠? 그래갖고 저 일론 머스크가 트윗 55조인가 뭐 50조인가 내고 사가지고 그 트위트 풀어줬잖아. 그래서 그런 관종계의 대부에다가 브레이크도 없는 사람이잖아. 막말하고 얼마나 특이한 분이야.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아주 특이한 캐릭터인데
우리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또라이는 또라이가 잡는다. 너네만 또라이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또라이 능력은 최고다. 그러면 북한이 무슨 대단한 나라냐?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아니 맞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국가 통치술을 배웠는데, 그리고 이 양반이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통치술을 배웠는데,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조직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 역량이 있는 거죠. 그러면 수행 집단에 오면 그쪽에 적용시켜 버리면 되나. 그래서 실제로 굉장한 행동들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을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거는 율장이라는 데 보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을 했는데 저 사람이 율을 어겼어. 아니, 어긴 건 아니고 처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런데 부처님 율장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발생시켰더라도 율이 제정되기 전에는 노타칩니다. 그래서 육군비구라는 분들이 있어요. 육군비구가 이제 문제 아들이거든. 목점원 선생님한테 제가 율장 수업 들을 때 그 어른이 하신 그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 지금도 저는 기억하는. 육군비구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돌이야 이러더라고. 불교계 아이돌, 인기인. 부처님 제자 중에 발바닥이 얇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맨발로 다니니까 발바닥에서 피가 난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저는 뭐 발바닥이 얇아서라기보다는 아마 갈라지는 무좀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하는데,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좀 갈라지는 분들 있죠. 그러면 발에 피 나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신발을 신어라. 신발을 신는 것도 된다. 이랬더니 그 육군비구가 비단신을 신었대. 야,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 야, 그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 자식아. 그래서 비단신 금지가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은 말을 잘 들어요. 비단신은 안 신어. 말은 진짜 잘 들어요. 육군비구가 특징이 6명이거든. 6명이거든. 그래서 육군비구라고 하는데, 그리고 추종자들도 있어. 그래서 떼거리야. 그래서 육군이야. 군 떼거리. 6명을 필두로 한 떼거리 집단들 이렇게. 말은 진짜 잘 들어. 하지 말라면 안 해. 그 다음 날은 꽃신으로 바꿔와. 어떤 캐릭터인지 알겠지? 말은 진짜 잘 들어. 그러면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또 딴 걸로 바꿔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청정비구예요. 청정비구야. 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율에 저촉되지 않아. 그래서 원인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단죄되지 않아. 현대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부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일반 종교인 같으면, 종교인은 대부분 동기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론자보다 동기론자가 많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문제가 걸린다고 생각해요. 심증적으로 이게 좀 관습적으로 그건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라고 하면 욕을 하겠지.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데서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아마 통치술과 관련된, 국가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종교인과는 다른 행동을 해요. 근데 목정원 선생님이 그때 왜 걔네들이 아이돌이라고 했냐면, 야, 신발 신으라고 하자마자 비단신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걸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신도가 빵빵하다는 얘기야. 지금 개인 신도가 신발 용인됐다는데요. 이러니까 제가 비단 신발 하나 해드릴게요. 비단 신발 더 이상 못 신게 됐는데요. 그럼 제가 꽃신 해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인기 없는 놈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가방을 하나 살려고 했는데 부처님이 그 피여권도에 보면 뭐 그런 걸 가지고 다녀도 큰 문제는 없어. 그래서 내가 이런 게 하나 있으면,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에르메스를 사줬어.
그랬더니 부처님이 에르메스는 명품인데 되겠냐? 에르메스 금지. 이랬더니 누가 구찌를 사줬어. 그래서 구찌를 갖고 다니니까 구찌 금지. 그랬더니 샤넬을 사줬어. 이해가 돼? 루이비통을 사줬어. 그게 일반 사람이 할 수 있겠냐고. 굉장한 인기인만 가능한 거예요. 인기인만. 인기 없는 놈은 그냥 천으로 된 그 수대. 이게 스님들 그 에코백 비슷한 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 거지 같은 거 책 넣어 갖고 다니면 다 구겨지는 거. 왜냐하면 책 이게 가방이 이게 좀 이게 박스져야 되는데 이렇게 좀 격이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이렇게 좀 빡빡해야 돼. 그래야 책 같은 게 안 구겨지는데 다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해져. 절 가방들 대충 뭔지 아시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갖고 다니겠지. 그럼 그런 거 갖고 다니면 누가 뭐라 하겠어. 그런데 육군 비구들은 다 그런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까 걔네가 인기인이야 이러더라고. 나는 그 얘기가 굉장히 확실히 우리 선생님 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 제가 선생님들을 대학원 다닐 때부터 약간 무시했거든요, 교수를. 그래서 내 지도 교수가 스님은 그런 눈으로 교수들을 보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난 석사 과정에 있을 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뛰고 붙으면 내가 너네를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 간이 배 밖으로 나갔지. 근데 나중에 진짜 그런 거야. 진짜 그런 거야. 내 느낌이 별로 틀린 건 아니었어. 틀린 건 아니었어. 그래서 그 목정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남는 게 그런 식의 천재적 생각을 해. 다른 선생들은 그게 없어. 그냥 훈고학적인 생각을 해. 거기에 나오는 그 문자가 뭐냐 이런 얘기만 해. 근데 그게 발상의 전환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육군비구는 나쁜 놈 문제야, 약간 오렌지족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딱 되는 건데 이 양반은 걔네가 아이돌이야, 너네가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 그거는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양반은 선생님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도 저를 참 좋아했어요. 저는 한 과목밖에 수업을 못 들었는데 제가 별로 사람들이 저를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많은 수업을 듣지는 못했는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불교에 스님이 최강자가 될 거다 예언을 했었어. 나 대학원생 때, 석사생일 때. 내가 보니까 내가 여러 사람을 가르쳐 봤는데 스님의 발전 속도가 제일 빠르다. 그 어른이 오래 살았으면 되게 나를 보면서 약간 뿌듯했을 건데 안타깝지. 돌아가셨어. 그 담배 계속 피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 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월정사로 저를 찾아와서 30만 원 주고 갔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50만 원을 줬으면 더 감사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거야. 당신도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된 걸 알고 마지막으로 눈에 밟히는 사람들을 한 번씩 순례를 했던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어른 인상에도 제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때는 제가 쩌리였었고 지금은 이제 약간 쩌리에서 약간 이렇게 쩌리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참 인생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근데 진짜 또라이는 또라이 알아본다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성격이 좀 비슷해. 자팍다식하고 그 양반도. 그래서 그런 게 참 지나고 나면 지금은 참 생각이 좀 많은, 늙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통치수가 그 부처님이 이 그 왕궁에서 그런 것만 익혔던 게 아니고 통치술이나 국가를 다스리는 합리성, 이게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부처님은 누가 계율을 범하잖아, 제자가. 그러면 꼭 불러와서 네가 뭐 물어보는 코스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네가 그 일을 했냐를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잘못을 네가 했냐를 대면으로 물어봐. 그리고 거기 그 질문에 뭐가 있냐면 네가 그때 제정신이었냐를 물어봐. 정신이 헷가닥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물어봐. 그리고 제가 그때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 홀렸는지 어쩐지 정신이 제대로 아니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면책입니다. 너는 네 정신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계율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거 최근에도 성립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많아. 그리고 그러니까는 내가 약간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뭐 조현병 같은 게 있어서 내 귀에 뭐가 자꾸 들려 이래가지고 내가 사람을 때렸어. 이러면 깜빵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정신병원으로 보내잖아, 우리가.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온전히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 이게 성립이 제대로 됐을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2500년 전에 그게 된다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와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술 먹었을 때. 그래서 지금은 술 먹은 거는 지가 그 정신적 착란 상태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높여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거고, 내가 뭐 어떻게 좀 잘못돼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잘못해서 나는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돼서 했으면 그거는 미필적인 거잖아.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 술은 지가 먹고 의도한 거고,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인 거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가사와 관련해서도 제복을 만듭니다. 그 당시에 제복이 없었어요. 제복이라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똑같은 유니폼. 그래서 불교만의 유니폼을 만든다니까. 근데 왜 모든 수행 집단이 막 섞여 있고 이렇게 할 때 그 유니폼 생각이 없었느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수행자들은 이런 경영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국가 운영 이런 개념이 없어서. 이거는 사실 어떤 조직을 크게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소양 중에 하나야. 근데 수행자들은 계룡산에서 30년 도 닦았다고 그런 생각이 나올 것 같아? 계룡산만 오염시키고 있었던 거요. 지리산에서 20년, 계룡산에서 30년. 환경 오염시키지 말고 빨리 나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통치술을 배울 때, 국가 경영을 배울 때 어느 정도 이상의 합리성을 안 배우면 내가 보기에는 수행자로서는 나올 수 있는 사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본인 당대에 거대한 불교 조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 통치술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른 성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대에 성공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쩔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쩔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체험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못 만들어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당대에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봐봐라. 다 죽은 뒤에 뜬 사람들이지. 당대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 부적응자예요. 부적응자.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뒤에 보자 이러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다음에 보자는 놈 하나도 안 무섭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세면 지금도 보면 되고 그때도 보면 되잖아. 근데 왜 자꾸 다음에 보재? 다음 주식이 있나? 카카오 투자자인가? 그냥 쌉소리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그냥 정색하지 말고 받아줘. 그래서 이 통치술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붓다가 당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출가하고 난 뒤에 세 명의 스승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바까바,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푸타. 바까바는 고행주의자였고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푸타는 이거는 선정주의자입니다. 명상하는 사람이에요. 책 잠깐만 볼게요. 쭉 지금 73쪽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74쪽부터 지금 고행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년 고행, 명상 문제, 6년 고행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2쪽에 보면 출가 후의 교육, 이 교육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출가 후에 아라라카라마하고 우타카라마푸타가 그 당시 인도에서 최고 수행자들이에요. 바까바는 고행하는 사람. 고행하는 사람. 이제 고행과 명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아라라카라마하고 우타카라마푸타가 그 당시에 최고 수행자하고 엄청난 교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6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행은 배우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걸려요. 몸 뭐 비트는 거 뭐 힘든 거 하면 그런가 이러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할 게 있어?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건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내면을 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주면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야구나 축구나 뭐 이렇게 드러난 것들은 보면 이게 누가 잘하는지, 뭐 박지성이 잘하는지 누가 잘하는지 알지. 선원에 가서 참선하는 스님이 20명이 있어. 누가 어느 선정에 들었는지 뭐 알게 보여 그게.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전차로 어느 정도 이상의 접근성이 없으면, 그리고 이렇게 큰 교단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를 대표하는 수행자들이면 만나주도 안 해. 가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렇게 당대 최고 수행자다, 아니 그건 됐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본사에 가서, 큰 절에 가서, 쉽게 말해서 교구 본사에 가서 주지 스님 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만나줄 것 같아? 택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복 받으신 거예요. 월정사 와도 나를 못 만나요. 여러분이 와서 원주실이나 저 종문소에 가서 자연 스님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차단입니다. 아니 맞잖아. 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잠깐 보는 거지만 그 사람을 다 만나주잖아요. 하루가 갑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래서 못 만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만나려면 그 사람도 그 정도 레벨 정도가 되는 사람이 그걸 넣는다고, 연락을 먼저 취한다고 와서 잠깐 만나면 안 돼요? 그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지방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군수라든지 이런 사람이 하면 언제 좀 이렇게 뭐 때문에 안건이 있는데 와도 돼요? 이러면 오케이 이래가지고 본다고. 아니, 맞잖아. 그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아? 못 만나. 우리는 부처님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거는 깨닫고 난 뒤에 얘기잖아. 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진짜 드라마틱, 야 이런 팔자가 다 있나 싶은 분이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에요. 지금 대통령. 몇 년 전까지는 이름도 몰랐다. 난 저런 분이 있는지 자체도 몰랐어. 그런데 어느 순간 후다다닥 나오더니 대통령이래. 아니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은 대통령까지 되려면 몇 번 이렇게 언급이 되고 그런 분들이 나왔잖아 지금까지. 뭐 김대중 대통령, 무슨 뭐 저거 누구야, 김영삼 대통령. 아유 진짜 어렸을 때 그게 따까리야도록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저게 누굴까? 이러고 머리를 딱 돌리니까 대통령? 이렇게 야 이런 운도 있네. 김대중 대통령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3순가 4순가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런 정치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리고
한참 새를 몰아서 뭐 이렇게 하려던 분들이 뭐 이회창 후보도 있었고 정몽준 후보도 있었고 뭐 이인재 후보도 있었고 뭐 이렇게 좀 한참 인기 있었고 막 이렇게 올라오던 분들이 있었잖아. 그러다가 끝나셨고요. 그런데 새롭게 혜성처럼 등장해서 올라간 사람은 처음이야. 다 그렇게 한참 하다가 이렇게 한참 하다 아우 이렇게 반기문 총장님도 그랬고 아니 이렇게 우리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그냥 찍었어. 야, 이거 참 신기한데? 신기한데 이것도 팔자인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팔자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안 돼. 이게 대부분 듣보잡이 못 만나요. 그건 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을 대표하는 뭐 어느 정도 이상 된 사람들을 지나가던 길에 지나가던 과객인데 잠깐 만나줄 수 있겠소?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하겠어요? 미친놈 저리 가시오 이렇게 대답하겠지.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데 우리가 자꾸 뒤쪽에서 보니까 그렇지 출가하자마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왕자였을 때는 별 볼 일이 있었지. 근데 그거 때려치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저 누구야? 구글 만들었던 뭐 랠리 페이지 이런 사람이 차고에서 시작했어요. 라고 누구 차고 빌려서 시작했대잖아 처음에. 그 알파벳 만들 때 뭐 어쩌고. 그러면 그 차고에서 시작할 때 그 쩌리지 쩌리 완전히 쩌리. 물론 그 사람은 나중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 된 거지. 왜? 구글을 자신이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처음에는 일반 사무실도 못 빌려갖고 남의 차고를 빌려가지고 개조해서 거기서 뭐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찌리찌리찌리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때 시선에서 보면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거지 뭐.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때 칠해놨어야 되는데.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그때 그 차고집 주인 딸이 칠해놔가지고 지금 전 세계 재벌 중에 하나야. 여성 재벌 중에 하나. 그런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거야. 우리 집 차고에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 그래서 친해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왜? 아니 그렇잖아. 내가 지금 다세대주택 내가 하나가 있는데 방 하나를 내줬어. 근데 걔가 뭐 하는 놈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걸 뭐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내가 관심을 보일 확률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여자는 거기에 관심을 보인 게 신의 한 수였지. 그 재산이 무슨 뭐 수십조가 되고 어쩌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나중에. 로또가 날라서 들어왔지. 근데 문제는 그걸 긁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니까. 여러분이 산 로또도 번호를 안 맞춰봐서 그렇지 1등짜리가 있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신경 안 쓰고 버린 거야. 그렇게라도 생각해.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6년 고행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부처님이 출가하고 나서 6년 동안 수행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가자마자 쉽게 배우고 뭐 도장 깨기 하듯이 뭐 이렇게 했다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한참 만나보고 한참 그 사람 밑에서 있어야 겨우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 몇 년 걸렸다라고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가 커지면서 종교로 커지면서 우리 선생님이 누구한테 배웠다는 게 쪽팔린 거요.
지금은 저도 얘기하잖아. 내가 목정 선생님한테 이런 거를 그때 들었을 때 참 이 양반의 견해가 대단했어요 라고 지금은 말하는데, 내가 만약에 커가지고 굉장히 커져가지고 무슨 하나의 종교의 어떤 교주같이 됐어. 그러면 목정배 선생님이 자연스님을 알아봤어요, 이렇게 끝이야. 이렇게 윤색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처님이 단계별로 밟아서 큰 교단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마스터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가를 다스리고 국가 운영하는 것들은 배웠지만 교단은 또 다른 문제예요. 종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기업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국가 운영 잘하는 사람이 종교단체 운영을 잘한다? 또 논리적 층위가, 물론 그게 완전히 별개는 아니라고 생각해. 사람 관리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비슷할 거니까. 하지만 좀 다른 거죠. 그건 뭐 맞잖아. 그런데 부처님께서 몇 년 동안 한 5년 정도는 이 두 분 밑에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서 보고 배운 게 있고, 기본적으로 이분은 국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깔려 있는 게 있잖아, 당신이. 그러니까 거기서 종교는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런 수행자들을 이런 수행 밑에서 배움으로 인해서 문제점, 당시의 수행의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을 봤겠지. 수행자들을 만나게 됐겠지. 그 같이 있는 그룹들의 많은 수행자들을. 그래서 수행자들이 뭘 원하는지,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지주장만 하는 거야. 나를 따르라. 내가 왜? 이러면 없어. 천국이 가깝다. 가까운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오냐? 2000년이나 됐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저 사람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부처님이 참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 경전을 보고 있으면 말을 안 끊어요. 상대 말을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상대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그 말이 뭔 쌉소리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저렴하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관점을 조금만 변형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예요. 근데 그거는 배운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지, 체험하는 사람한테 나오잖아. 체험하는 사람은 주장이 강해. 그리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 네가 내 말을 들어봐.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거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거는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상대도 느낍니다. 말하자마자 바로 끊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에이씨, 이런 생각이 들거든. 우리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식을 배웠다는 거는, 이거는 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이라 훈련. 그게 안 되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인격자라도 그런 거는 기술이거든. 그래서 부처님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 당신이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진 사람의 고뇌가 뭔지 알아. 쩌리의 고뇌가 있고 가진 사람의 고뇌가 있다. 재벌은 고뇌가 없는 것 같죠? 재벌도 고뇌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는 우리가 재벌이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만 되면, 내가 재벌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의 고뇌가 또 있어.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야, 고기 반찬에 쌀밥 배불리 먹으면 참 언이 없겠다. 지금 그 시절이 왔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됐느냐? 그 문제는 해결됐지. 하지만 그 고민이 사라졌느냐? 아니지. 그리고 여러분 자녀분들은 아예 그런 데서부터 시작했지. 하지만 걔네들이 그러면 여러분보다 더 행복하냐? 그 얘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도,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재벌이나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대부분 교화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심리를 잘 몰라. 왜? 나는 철이라서. 근데 부처님은 그들의 심리를 알고 있는 거야. 당신이 거기 속했던 사람이잖아. 그리고 왜 내가 버렸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잖아. 뭔가 마음에 안 들었겠지. 자기가 금수저였는데.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그들의 가려운 거를 긁을 수 있지. 그러면 사람이 넘어오지. 들으려고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그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맹자를 딱 펴면, 맹자의 펴면 양해왕 편이라는 게 나오는데, 양해왕, 양나라 해왕하고 맹자가 얘기를 하는데, 양해왕이 그런 말을 해요. 맹자한테. 선생께서는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을 주려고 오셨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본다고. 전국 시대고 서로 나라들이 쪼개져서 막 지금 유럽 같은 상황에서 막 전쟁하고 있던 시절이거든. 이름이 전국 시절이잖아. 전국 시대에 대가리 받고 싸우고 있거든.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임금님께서는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멋있는 것 같아요? 거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무슨 얘기라고 똑같으냐면,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입시 때문에 머리가 아파. 어떻게 이거 좀 잘해가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스님한테 상담을 딱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떤 기도를 하면 참 우리 아들이 좀 이렇게 해서 잘 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스님께서 마음을 비우세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상대가 묻는 논점을 알아야지. 논점을. 틀린 말은 아닌데 전혀 어긋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 네. 그래서 결국 맹자가 팽당합니다. 등용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전쟁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까? 이게 지금 왕으로서 굉장히 관심 분야인데, 수양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이게 무슨 미친놈이야. 그래서 맹자가 성공을 못해요. 맹자는 이상주의자거든. 성공을 못해. 예수랑 맹자는 이상주의자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공을 못해. 그런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해준다니까. 그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파사이 왕이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왕이니까 움직이지는 않고 가마 같은 거 타고 다니고 계속해서 운동 안 하고 먹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강호동이 됐어. 강호동이. 그래갖고 코끼리를 올라서 코끼리를 타야 되는데 너무 살이 쪄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잘 밑에서 사람들이 미는데도. 뭔 뜻인지 아시겠죠? 동탁같이 된 거야. 삼국지로 말하면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는 운동 개념이라는 게 없거든.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라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운동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안 움직인다고.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살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라고 했으면 파사의 왕이 웃기고 계세요 라고 했겠지. 그래서 최초로 다이어트 경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집니다. 그게 현실에 맞추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리냐? 그건 아니지. 하지만 지금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기회 봐서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 자기 전공을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귀족이나 왕족,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 그리고 이 출가하고 난 뒤에 6년 동안 바까바,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부타 밑에서 수행을 하면서 수행자들의 어떤 패턴을 알아.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깨닫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행자를 만나면 수행자들에게 쉽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귀족이나 일반 평민보다 귀족이나 왕족이나 이런 사람, 돈 있는 사람 한 명 교화하면 끝납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일반 평민 100명이 내는 돈보다 귀족 한 사람이 그냥 용돈 쓰세요 이게 낫다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왕 같으면 완전 난리 납니다. 왕이 그쪽 종교로다가 넘어오잖아요. 밑에가 신하들이 싹 깔리는 거예요. 바람 불면 풀 넘어가듯이. 그게 부처님의 성공 요인이에요, 사실은.
성공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센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 참 대단하지. 그래서 부처님에게 있어서 교육이라는 건 대따 중요해요 라는 게 제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74쪽 한번 보세요. 고행과 명상의 문제점.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고 나서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행이 딱 보면 임팩트가 있어. 인도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손을 들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한 손을 들고, 한 다리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 학다리 고행자 말해서 한 손을 들고 있는 건 가능한데 한 다리를 들고 있는 게 가능할까? 너무 균형 맞추기가 어렵잖아.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루 종일. 이거 하루 종일 가능할까? 아니, 이거는 죽자고 하면 돼요. 근데 한 다리로는 하루 종일이 안 돼. 사람이 자거나 이러면 깜빡하면 자빠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네 같은 걸 놓고 그 그네에다가 한 다리를 올려놔. 한 다리를 올려놓고 무릎 꿇어서 한 다리를 올려놓고 한 다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계속 몇 년인가 있었던 사람인가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다리를 그네에 다리를 올려놓은 그 다리는 빼짝 골아요. 안 움직여서. 그리고 한 다리는 이만기 다리 같이 됩니다. 그걸로 계속 지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피도 몰려서 그럴 거예요. 운동 근육으로 이만기 다리 같이 되는 게 아니고 피가 뭐 하지정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가 몰려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있어요. 이거 한 손 들고 있는 지금도 있거든요. 인도 가면 가끔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저도 예전에 봤었는데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 손등으로 손톱이 나와요. 왜? 주먹을 쥐고 오래 있어봐 손톱이 뚫고 나온다니까? 안 뚫을 것 같아? 계속 해봐. 해보면 뚫어. 그런 사진들 있어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해봐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뚫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손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심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상 높이가 올라가면 심장이 피를 못 돌려요. 거기까지 못 돌려. 그래서 피가 차단됩니다. 혈류가 차단됩니다. 혈류가 차단되면 애가 말라요. 그래서 나무같이 돼. 그래서 나중에는 내릴 수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불편함만 남아요. 불편함만 남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뒤지게 아픈 거지. 근데 그거를 계속 버티면 고통이 끊어진다고. 그게 고행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행을 해도 그거는 적응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적응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비판을 해. 비판을 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걸 예를 들어서 뭐 열흘이든 20일이든 있어서 이게 신경근육이 다 죽어버리면 나중에는 아프지 않아요.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야. 그럼 내릴 수 있느냐? 못 내려. 버스 타면 손잡이 잡기는 편껐다. 우리같이 큰 스님은 손잡이 잡기도 어렵지. 왜냐하면 천정하고 붙거든. 이렇게 되면 버스 타려면 이게 기어갖고 들어가야 돼. 야, 침대 걸리면 난리 나지. 팔이 이렇게 있으면 발이 이만큼 나온다. 침대 밖으로 팔을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누우면 되겠다. 우리 굉장히 창의적이잖아. 대각선으로 눕는 방식이 있네. 트윈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누우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화장실 가면 난리 난다. 뭐 비대 있고 양변기면 모르지만 푸세식에 한 손으로 뒤처리를 한다고 생각해봐. 옷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상상해봐. 옛날에 해봤잖아. 그걸 한 손으로 한다고 생각해봐. 오른손 빼고 왼손만 가지고 이것도 올려야 되고 닦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쉽지 않지. 그러니까 이거는 불편한 거지 고행이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까바하고는 빨리 떠나 부처님이. 그리고 이거는 사실 별 것도 없어. 그냥 들고 있으면 그냥 독한 놈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걸 좀 해봤는데
이거보다 쉬운, 이거보다 어려운 게 앞으로 나란이에요. 이게 이거보다 쉽다니까. 중력 때문에 이게 쉬워요. 이거는 이게 팔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혼날 때 이런 걸 좀 많이 했지. 근데 이거 괜찮아요. 저는 뭐 아픔을 초월하겠더라고. 해볼 만하더라고. 그래서 부처님 이제 왜 먼저 고행으로 빠지냐면 그 당시 고행이 유행했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뭐가 있어 보이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도를 가면 이렇게 팔 들고 있는 사람 나타나잖아. 거기 뭐 바라나시나 이런 데 가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사진 찍습니다. 명상하는 사람이랑은 사진 잘 안 찍습니다. 왜? 딱 봐도 뭔가 임팩트가 있잖아. 손등으로 손톱 나와봐. 여러분 사진 찍고 싶지 않아? 같이? 어때? 여러분 인도 안 가봤지? 인도 가면 겐지스강 쪽에 가면 나체주의자들도 나와. 힌두교 시바파하고 자이나교하고 이런 나체주의자는, 시바파 같은 경우는 이게 흰칠을 하고 있거든. 그래갖고 여러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사진 찍잖아. 그러면 꼭 그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일어나요. 그냥 계속 앉아 계시면 되는데 사진 찍어준다고 일어나요. 꼭 굳이 일어나서 털어주셔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 그런 분들하고 사진 찍는다니까 실제로. 아니면 사진 찍을 정도의 용기가 없어도 그런 분들이 집중이 잘 되지. 왜? 튀잖아.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앉아서 참선을 하든 뭐 명상을 하든 그거 뭐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뭐 졸고 있는지 뭐 하는지 알게 뭐요. 아니 그렇잖아. 그냥 분위기만 그런 거지.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뭐 겐지스강변에서 이렇게 딱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딱 뽀대는 나지만 그닥 이러면서 패스 이러면서 간다고.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쪽에 더 사람이 열광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부처님도 했다가 에이 뭐 이러면서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적응되면 무뎌진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면서 나갑니다. 적응되면 무뎌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런 거예요. 청국장집에 갔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역하더니 나올 때는 냄새를 못 느끼겠더라. 뭐 이런 거. 익숙해지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모든 고통이 대부분 그래요. 그 다음에 75쪽 보면 명상의 문제점. 명상의 문제점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은 명상주의를 거부합니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부처님 명상하신 분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명상주의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고행주의의 거부, 부정, 명상주의의 거부. 수정주의를 명상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문으로는. 그래서 수정주의에 대해서는 거부, 선정을 닦는 거에 대해서 거부라는 게 나와요. 명상을 해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상을 해보니까 명상을 할 때는 편한데 명상에서 깨어나니까 뭐 어쩌라고. 지금 저도 명상책 같은 거 쓸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직장인이 주말에 명상을 했어. 마치 템플스테이 오듯이. 직장으로 돌아가면 그게 통하냐? 그게 뭐야?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목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몸에 때가 껴서 목욕을 했어. 그래서 목욕을 하니까 때가 없어지고 좀 상쾌해졌어. 며칠 지나면 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아편이잖아. 주기적으로 계속 투여를 해야 되는 아편이잖아.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해법이냐? 에 대해 생각하는 거지. 이걸 나만 생각했겠어? 옛날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생각을 안 했겠어? 부처님도 생각했고 중국의 선사들도 생각했고 다 그의 논점들이 나오기 시작한.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미 검증을 하는 단계에서 다 탈락된 거야. 임상실험에서 1차, 2차에서 다 탈락된 거를 지금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이 세상에 명상센터 저런 것들 다 개구라다. 그런 제한된 조건 속에서 해주는 밥 먹고 편안한 거는 다 해. 현실에서 직장 생활에서 상사한테 깨지면서 그 생각이 유지될 수 있어? 그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명상인 거지. 야, 산천에 좋은데, 경치 좋은데 놓고, 자, 호흡을 들여 마셔보세요, 내쉬어보세요, 뭐 이러면서 몸을 좀 이완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야, 그럼 개도 행복해. 그런 조건에서. 개도 스트레스 안 받는다니까. 그러면 되지. 그러면 그놈이 나가가지고 마누라한테 한번 티박을 맞았어.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평정심이 깨져. 에라이 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마누라도 데리고 가야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명상은 선정에 들어있을 때, 어떤 수행을 하고 있을 때는 행복한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을 때는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로부터 돌아오지 않을 수는 없잖아. 명상 아무리 오래 해도 그래, 내가 명상의 대가래서 나는 한번 명상에 들어가면 12시간을 할 수 있어. 난 콘택 600 명상이야. 12시간 지속 효과 이렇게. 그래도 12시간 지나서 밥 먹을 거 아니야. 네가 밥 처먹고 있잖아. 그 밥 처먹을 때는 어떻게 그 명상의 에너지를 쓸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논점이 굉장히 강렬한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얘기할 때 현실을 관통하지 않으면 명상이 아니다. 진정한 명상은 현실을 관통할 수 있어야 된다. 현실을 회피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 절에 들어가서 뭘 하고, 그다음에 무슨 어디 명상센터에 가서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뺑뺑뺑뺑 도는 거, 이런 건 명상이 아니다. 그리고 휴가 가는 거 같은 거는 명상이 아니다. 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이틀 동안 쉬듯이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방학 때 한 달 정도 어디 센터에 들어가지고 명상, 그게 뭔 쓰레기 짓이지. 그게 뭐가 되느냐. 너는 낚였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왜? 그것은 너를 개선시키지 못한다.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뭔가가 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부처님 당대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5쪽에 보면 아라카람하고 우타카라마 부타한테 배웠을 때 부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정에 들었을 때는 행복하고 마음이 평화로운데 선정에서 깨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이럴 때, 그 다음에 사람이 거슬리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다른 사람 혼자서 있으면 거슬릴 것도 없겠지. 하지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자, 짬뽕으로 통일합시다. 그러면 저 자식이 왜 이렇게 나대노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물론 우리는 교양인이라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이 다 있는 게 인간 아니에요? 맞잖아. 그래서 그런 때 명상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 평정심이라는 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아라라카람하고 우타카라마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그건 좀 문제 나도 잘 안 돼 라고 해서 그래서 독립해서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그렇게 배우시고 그 다음에 6년 동안 이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저 우타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선생이 그 당시 전인도의 최고 명상가였었기 때문에 저 양반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갈 데가 없는 거지. 스승이 없지. 그러니까 독자 노선을 걷게 되고, 그때 처음에 고행했던 것과 연결시켜서 6년 고행을 다시 하게 된다 라는 쪽으로 스토리가 나가게 되는 건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행을 조금 했었으니까 그쪽에 또 길이 있지 않을까? 이쪽은 지금 오래 했으니까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 길이 없으니까 저쪽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도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지. 이건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답을 내는 거는 중도주의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명상주의가 아니고 중도주의예요. 중도주의. 그래서 현실과 유리되지 않는 그러한 수행. 그게 안 깨지는 수행이죠. 안 깨지는 수행. 제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다른 분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평안한 게 명상이 아니다. 물이 마치 잔잔하게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어떤 사진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호수가 말이 진짜 거울같이 쫙 이래가지고 그 주변이 이렇게 비치는데 진짜 위아래가 이렇게 탁 데칼코마니 같이 이렇게 그런 거 물론 우리 사진에는 없는데 그들의 사진에는 있어. 그 작가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잘 기억 안 나시면 예전에 이발소에서 봤었던 그 대형 사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었어. 요즘은 사라진 이발소. 그래서 그런 게 명상이냐? 저는 그게 명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아편이야. 왜? 물은 그렇게 잔잔한 시간보다는 흔들리는 시간이 훨씬 많아. 물이 그렇게 거울같이 쫙 되는 게 많으면 우리도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겠지. 하지만 왜 우리는 그런 사진을 못 찍겠어? 그거는 물이 그런 속성을, 물에는 그런 잔잔한 속성도 분명히 있는 거야. 하지만 바람이든지 뭐 지구가 움직이는 이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조금씩은 있는 거지. 아니 맞잖아. 그런 사진 하나 찍으려고 그런 사람은 진짜 몇 날 며칠 기다리다가 찍는 거잖아요. 우리는 잠깐 가서 그냥 여기가 그 자리인가? 이러면서 그냥 찍는 거고,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잔잔한 게 목적이 아니다. 물은 흔들리는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다. 흔들리는 것 안에서도 네가 고요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명상이다. 뭔 쌉소리래요? 어떻게 흔들리는데 고요할 수 있어요? 고요한 게 되죠. 왜? 시끄러울 때만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귀때기에다가 음악을 세게 틀어놓고 단어를 외우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스타벅스에 가봐. 그 더럽게 시끄럽거든. 거기서 애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게 시끄러운 것 속에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생각에는 저게 공부가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된다니까. 그게 된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지만 자기가 이렇게 관점을 조금만 해서 논리적 층차를 바꾸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통제가 돼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저도 그게 되나 싶었는데, 처음에 그게 되나 싶었는데 제가 명상할 때 그런 걸 했었어요. 저희 형은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울 때 귀때기에다 꽂고 하는 스타일이었고, 저는 진짜 조용히 해야 됐어. 그런데 왜 똑같이 외우면 나는 반도 못 외워. 그래서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저게 머리의 문제인가, 안 그러면 방법의 문제인가. 아니 내 방법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조용한 데서 하는 게 더 좋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방에서 이렇게 하면 삭삭 소리만 나는 거야. 그 볼펜 움직이는 소리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얘는 귀때기에 꽂아가지고 이 귀때기 밖에까지 소리가 들리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데 효율성은 지가 더 좋아. 아니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전축을 좀 좋은 걸, 요즘은 오디오라고 하지만 옛날엔 전축 맞죠? 전축 아시잖아. 귀때기에 딱딱 꽂히지 전축, 이런 표현. 그래서 전축 볼륨을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책 같은 걸 봤거든요. 그랬더니 잡음을 넘어서도만, 그런 소음을 넘어서도만 이게 어느 정도 딱 되니까 처음에는 되게 시끄럽고 산만하고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술집이나 안 그러면 지하철 이런 데 되게 시끄러운 공간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대화가 안 돼요. 사람이 대화 안 되거든. 안 들려. 그런데 거기에 조금만 한 1분 정도만 있으면 말하면 들리죠. 그게 크게 야 너 뭐해? 이렇게 말을 안 해.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딱 들려. 맞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시끄러움 속에서도 고요함이 있는 거야. 그걸 관통해야만 진정한 명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는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이런 불교학 개론 같은 이런 개론 수업 시간에 이런 고급 정보를 준다는 거는 조금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야. 이건 좀 비싸게 팔아먹는 데서 쓰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고 대방출로 사장님이 미쳤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지금 굉장히 대단한 문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얘기가 네가 처음 하는 거냐? 아닙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미 다 검토돼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거는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저작거리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입전수수라고 합니다. 입전수수.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그거를 터득하면 삶 자체가 명상이 되는 거지 삶과 유리된 명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상의 시간을 삶으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내는 게 아니고 삶이 그대로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강의 명상입니다. 왜? 명상 시간을 두는 게 아니잖아. 삶이 명상이니까 그냥 그대로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되게 재밌지 않아? 멋있지? 우리는 한 칼이 있는 사람이야. 나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6년 고행을 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75쪽 맨 밑에 봐봐요. 6년 고행을 하는 거는 이때 고행은 달라요. 바카와한테 할 때는 이게 손가락 손들기 뭐 어디 몸 좀 이렇게 불에다가 굽기 이런 거 하다가 맨 마지막 6년 고행은 모든 고통은 반복되면서 무뎌진대.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인간은 참 진짜 인간의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랬지만 모든 그 당시에 어머니들이 다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하루에 도시락을 막 4개씩, 5개씩, 6개씩 쌌어. 그러면 그거를 학교에 가가지고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걸 난로 위에다가 그걸 얹어가지고 올려놨다가 그걸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고 그걸 새벽같이 쌌잖아. 급식 전 얘기예요. 아니 맞잖아. 그 얘기 다 알잖아. 그걸 싸기 위해서 진짜 새벽같이 일어났어. 이 어른들이. 그걸 급식이 들어오면서 그걸 싸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편해. 그치? 진짜 편해? 진짜 편해? 날아갈 것 같아?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한 6개월이나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그게 뭐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남자분들 한 6개월 정도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년퇴직하고 나서 한번 6개월 쉬면 어디 뭐 조금이라도 할 거 없나. 인간이 그렇지. 너무 떨어지는 건 약간 하기 싫은데 그래도 좀 그냥 돈 조금 줘도 좋으니까 좀 약간 그냥 체면체릴 만한 정도에서 할 수 있으면 내가 괜찮겠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집에 있으면 개한테도 무시받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개밥을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뭐 전쟁 같은 게 터져가지고 또 우리가 되게 힘들게 됐어. 그래서 그런 상황이 처해지면 또 막 답하게 되고 이래서 막 먹고 살기가 힘들고 뭐 도시락도 진짜 싸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처해지면 굉장히 힘들겠지. 전에보다 훨씬 힘들겠지. 하지만 또 한 6개월 지나면 적응한다는 거. 그게 놀라워. 그걸 어디 가서 제가 봤냐면 인도 가서 봤어요. 인도 가가지고 제가 여러분 인도 가보셨어요?
인도를 가면 화장실이 마땅히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더라도, 그래서 지금 모리 총리가 뭐 인도에 화장실을 만드는 그런 문화를 하고 있다,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걔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도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스가 지나가면 그 차도 옆에 이렇게 쭉 사람이 앉아. 그래서 차를 보면서 싸는 거야. 재밌대. 싸면서 심심하니까. 우리는 싸면서 스마트폰을 하는데 걔는 싸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거야. 관광객에게 손을 흔들면서 싸. 아이고, 한 덩어리 떨어졌네 이러면서. 진짜요. 그래서 인도는 조고각화, 발밑을 잘 봐야 돼. 위험해. 지뢰가 너무 많아. 지뢰밭. 그게 이제 조금 오래된 거는 밟아도 신발에 큰 타격을 안 주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신발이 좀 잘못됐어요. 자빠지지 말라고 이걸 너무 안에를 파놔가지고 그게 약간 이렇게 약간 건조되지 않은 걸 밟으면 그 사이에 이렇게 차라리 공신 같은 거면 처리라도 쉬울 건데, 신발을 버릴 수도 없고 팔을 수도 없고 이쑤시개로 파기도. 아무튼 화장실이 그래.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긴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인도 화장실이 없어. 그리고 화장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 화장실이 열악하고 작아. 근데 이제 제가 인솔에서 가면 보통 뭐 한 40명 뭐 이렇게 가니까 그 대부분 여성분이에요. 여성분들이야. 남자는 몇 명 없어. 남자는 전봇대 하나만 놔도 한 4~5명이 대화하면서 처리가 가능해. 담소를 나누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괜찮나 이렇게. 그거 되게 웃겨. 남자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되게 웃겨. 여자들은 안 쳐다보는데 남자들은 가끔 본다. 이게 무슨 변태인가 싶은데. 그런데 남자는 큰 신경을 안 쓰는데, 남자는 뭐 그런데 별로 익숙한데, 여자들이 호들갑을 떨어요. 그런 화장실에다 데려다 주잖아. 그럼 들어갔다가 튀 나옵니다. 왜? 푸세식에다가 파리도 너무 많고, 이제 어렸을 때 푸세식을 써봤어. 하지만 안 쓴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딱 보면, 구멍은 요만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렇게 시선이 되면서 이렇게 내 것도 부담스러운데 남의 게 이렇게 광활한 벌판으로 펼쳐져 있으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 그리고 그게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면, 더운 지역에서 올라오면 앉아서 잠깐 싸더라도 사람이 약간 취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그리고 거기에 이게 깨끗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지저분해요. 좀 이렇게 건더기도 옆에 묻어 있고. 그래갖고 어디다 발을 짚어야 돼요? 뭐 이러면서 뭐 대충 아시겠지? 그래갖고 사람이 튀어나와. 그래서 그다가 그게 한 2칸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데리고 가면 또 특징이, 차만 쓰면 무조건 싸고 와야 돼. 무조건 싸야 돼. 하고 막 줄이 길어. 그럼 막 30분 40분 거기서 싸는 데만 또 간다고 가지고, 이거는 시간 낭비고 여러분들 그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내추럴 화장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벌판에다가 풀어 방목을 해. 그러면 한 방에 싸니까 10분 안에 끝난다. 시작하면 내리고 싸는 거야. 처음에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 어렸을 때 해봤어. 젊은 애들은 안 해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해봤죠? 보살님 얼굴 피하지 말고 해봤죠? 앉아서 싸봤잖아. 다 해봤죠? 그런데 막상 하면 처음에는 잘 안 나오고 쉽지 않아. 하지만 한두 번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그 화장실을 거부합니다. 내추럴을 다 선호해. 왜? 내추럴이 자연적인 바람도 쏘이면서 상쾌하게 처리할 수 있거든. 그 밀폐된 곳에서 남의 거 번창에 있는 그것에 올라오는 그 냄새랑 섞여서 하면 너무 힘든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줄도 한 30분씩 서야 되고, 이게 미치지. 그래서 그 내추럴을 선호하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무조건 내추럴로 해달라 그래. 그게 적응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한 거야. 그러다가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 밤이었어. 밤에는 내추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게 인도만 해도 가로등이 별로 없어서 위험해요. 위험해. 그래서 이 숲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뭐 어떨지 모르잖아. 뭐 밑에 돌이 있을지 발목 같은 거 나가면 난리 나거든. 뭐 이렇게 사람이 죽고 이런 건 아니지만 긴 일정의 여행에서 발목이 접질렸어요. 그 엄청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다 풀어줄 수는 없고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제일 좋은 데가 도로가 제일 밝아요. 그래도 밤에는. 왜냐하면 이 가로등은 없어도 도로는 좀 이렇게 닦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시멘트나 이런 걸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으면 약간 밝거든. 이렇게 반사되니까. 그래서 도로 쪽으로 쭉 해줬거든요. 도로에. 그러니까 도로에 사람이 쫙 해가지고 40명이 싸고 있는 거야. 단체로 싸고 있는 거야. 가지고 뭐 차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다. 오토바이가 내가 이렇게 그 도로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거야. 배달의 민족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쭉 지나가. 야, 그 할매들도 C컵하고 이게 이제 밤이니까 묻을까봐 더 들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근데 오토바이가 프레시 그 앞에 랜턴인가 뭐 그거 있잖아 달린 거 그 불 그거 켜고 쭉 오니까 이 시급하지. 내가 싸고 있는데 이놈 뭐요? 이렇게 되고 그 오토바이 그 운전자도 사람이 이게 뭐지? 이렇게 이게 무슨 또라이 외국인들이 양쪽에 이렇게 까만 데서 나는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그지 같은 일이래. 이런 사건도 있었어. 근데 그런 걸 겪어도 충격을 받지 않아. 왜? 처음에 같았으면 난리 났겠지. 근데 며칠 지나잖아.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은 사실 적응하면서 고통이 사라져.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행이라고 볼 수 없는 거다 라고 하고, 적응이 안 되는 고통이 뭐가 있을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6년 고행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원인입니다. 반복돼서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고통은 다 필요가 없다. 그거 말고 고통이 유지될 수 있는 걸 찾아서 내가 조져보겠다라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